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첼리스트가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최초의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은 물론이고 그동안 집중 공세를 펼쳤던 민주당도 상황이 머쓱해졌습니다.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를 거쳐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에 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을 승인할 계획이고 국정상황실 그리고 위기관리센터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했던 경호처, 법무부는 제외가 됐습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등 1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합니다. 신문 펼쳐보시죠. 공시가 그리고 재산세 인하 보유세가 1주택자에 한해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하향하는 데 이어서 공정가액 비율도 45% 이하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을 낮춰서 세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은 조선일보입니다. 청담동 술자리가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에 실렸는데요. 신문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새벽이 넘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 노래도 불렀다라는 그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첼리스트가 그동안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어제 출석을 했는데요. 출석해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자신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원팀 코리아 오늘 밤 16강 시동을 겁니다. 자, 오늘 10시부터 한국과 우루과이가 시합을 하죠. 16강 가기 위한 첫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 우루과이 상대로 첫 승에 도전을 하는데 사실 2002년도 4강 진출한 건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셨을 테고 그리고 원정도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이번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16강에 12년 만에 원정 월드컵 16강이 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될 텐데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통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그 내용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첼리스트가 어제 경찰 조사에서 다 거짓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물론이고 그동안 집중 공세를 펼쳤던 민주당도 상황이 머쓱해졌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청담동 어제 다 들렸어. 근데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동백 아가씨 다 이게 부르겠대.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금방 드러날 일입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 조작을 했다. 약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조선일보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1면에 실렸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다 거짓말. 다들 의혹들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7월 19일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정 넘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다
거짓말이라고. 이종우 평론가님, 네네. 이제 진실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잠적을 했던 첼리스트 A 씨가 네. 남자친구한테 한 내용, 전화한 내용, 그것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네. 그 이외에는 사실 남자친구가 또 다른 증거가 있다라고 5가지를 제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네. 가장 결정적인 건 첼리스트 A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첼리스트 A 씨 경찰에 출석해서 단 한 가지도 사실인 부분이 없었던 겁니다. 다 거짓말이었다. 즉 윤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또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 그다음에 김앤장 변호사. 근데 이 3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정말 내로라 하는 네. 권력 아닙니까? 그 내로라는 권력이 한 사람만 술집에 가더라도 그게 큰 이슈인데 이 3가지가 함께 묶으니까 얼마나 이게 폭발력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첼리스트 A 씨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알리바이, 즉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느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정적으로 드러난 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지 또 다른 신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첼리스트가 앞서 이종우 평론가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 통화가 녹음이 됐고 제보자가 전 남자친구가 이제 더 탐사와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게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첼리스트가 당일 오후 10시에 청담동 술집을 떠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A씨가 당일 실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도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경찰은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말한 허위 사실이 어떤 경로로 유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의겸 의원이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얻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술자리 의혹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지만 영상으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매번 이렇게 포함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 다 해보시죠. 청담동 어제 다 빌렸어. 근데 한정우랑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동배랑 같이 다 이거 부르겠대. 동배랑 같이 윤석열이 있고.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예?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아니 저보고 거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를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짓으로 드러난 내용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등장시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등장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서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들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사실 좀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 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 진짜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다 밝혀지는 과정이지만 네. 결국 남자친구 속이려고 하려면 결국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등장인물도 다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믿을 만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동백 아가씨라느니 윤도현 씨라느니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뭔가 스토리를 구성을 했겠죠, 이분이. 근데 문제는 뭐 제보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성으로 이것을 막아요. 대통령 또는 법무장관 이런 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이성으로 막는데 네.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믿게 되는 과정 속에는 네.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정파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분들에서 내가 공격을 해야 되겠는데 뭔가 잘 걸렸다 뭐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역대급 헛발질이 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머쓱해지고 조금은 난처해진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공격들을 해왔는지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대해서 총공세를 펼쳐왔던 게 민주당입니다. 지난달 26일에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하자 이런 제안도 많이 했었던 게 민주당입니다. 신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성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7일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법무부 장관은 법무사무를 관장하는 자리로 이해관계에 있는 로펌과 자리한 것만으로도 문제 소지가 크고 거기에 대통령까지 같이 했다면 굉장한 문제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쭉쭉쭉 했었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자리도 그렇고 이제 그 국무위원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가 되면 네. 그 의혹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증할 필요는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김의겸이 이제 의혹 제기에 대한 부분을 한 것인데 네. 저는 이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찰 조사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한번 그렇게 또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경찰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첼리스트에 대한 진술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첼리스트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거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아닙니까? 연기를 했다고 하면은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상식 첼리스트라고 하면은 네. 대통령과 장관과 김앤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죠. 대통령과 장관 예.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생각을 아예 안 하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근데 또 하나가 당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자유총연맹 총재 그 권한대행이었던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권한대행. 등장하는데 이세창 씨도 그 첼리스트를 알고 또 돈 지불했다는 내용까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세창 씨를 제대로 조사를 한 건가? 이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도 지금 그 첼리스트가 밤 10시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그 장소에 대한 특정이라든가 네.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확실한 제보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의혹 제기라는 차원에서 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윤 변호사님. 네. 그러나 일단 첼리스트가 사실 거의 몇 주 동안 잠적해 있는 상태지 네. 않았습니까? 갑자기 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걸로 봐야 되겠죠. 아마 압박감을 이기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진작에 나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시간을 지체했을까 좀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도 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지금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은 일단 특정 술집을 딱 잡아냈습니다. 어느 청담동의 어느 술집. 네. 그리고 새벽 3시까지는 아니고 오후 10시까지였다. 밤 10시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술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없었다라는 첼리스트의 어떤 진술, 그리고 그 주변에 뭐 밴드 이런 사람들도 지금 조사를 해놓은 상황인데 일단 술자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첼리스트가 이세창 전 대행에게 어쩐 연주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이 실체에는 접근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첼리스트로서는 사실이지만 정말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실제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저는 사실이지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일 수 있다 이 말씀.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첼리스트의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변인들이었고 사실 그 자리에서 목격했다고 했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첼리스트였는데 이 첼리스트의 경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의아스럽습니다, 김지진. 네, 어떤 이제 압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압박이라는 게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압박이라든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이 사건 초반부터 어쨌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키를 쥐고 있던 사람은 어쨌든 이 첼리스트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지금까지 고민을 하셨던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난 건 맞지만
본인이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실, 그게 이제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 의무도 첼리스트한테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뭐 그 여타 그런 어떤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의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기타 다른 어떤 이런 압박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첼리스트의 경찰 조사를 저희가 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첼리스트가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었다는 것.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지난달 24일 국감에서 김의겸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장경태 의원이 영상을 다시 틀면서 몸집을 키웠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한동훈의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진짜? 나 아이 다 막아놨어. 나는 못해. 대통령이랑 싸우기를?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 내기와 야바이 국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깊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녹취록을 틀기 위해서 혹시 이재명 대표와 사전에 좀 장경태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습니까?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 이제 발언할 때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 최고위원의 판단에 의해서 정책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발언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그 과정 속에서 당원들의 투표에서 그 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지금 장유미 변호사와 박성준 의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증언만 있었다면 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증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첼리스트의 그 전환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구체적이라 신빙성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 구체적이라는 건 시간이 있었고 장소 있었고 그다음에 대상이 있었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있었나 다 있었어요. 그럼 시간이 있었잖아요. 7월 19일 아까 이번에 19일에서 20일 네. 그런데 새벽 시간. 새벽 시간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 통신 기록을 통해서 위치 정보 확인을 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그 밤에 이 제보자가 한 내용 그러니까 VIP가 들어오셨습니다 해서 윤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시간을 봤더니 1시더라.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나가려고 중간에 했더니 경호원이 막고 있어서 못 나갔다. 그 시간이 3시였더라. 이렇게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 첼리스트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죠. 그래야 목도한 게 되지 않습니까? 네. 위치 정보에 의하면 그날 밤 10시에 그 집을 나왔다라는 게 경찰의 지금 위치 정보 증거입니다. 그럼 이것도 못 믿는다? 이것도 조작이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첼리스트가 이렇게 증언한 것과 합쳐서 첼리스트에게는 이런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거기에 없었다는 위치 정보 확인까지 합쳐서 경찰이 지금 발표를 한 것인데 이것을 경찰의 어떤 위치 정보 확인도 거짓이었고 조작이었고 첼리스트는 정치적 압박 때문에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만약에 압박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면 첼리스트는 어떤 처벌을 받냐면 자기 스스로 허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 특정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지금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더 큰 지금 혐의를 받게 되는데 스스로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큰 사건의 인물들이 등장하면 네. 보통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언론 취재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근데 이번 가정들을 보면은 그렇게 언론이 취재를 하지는 않았고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첼리스트에 대해서 접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철저하게 첼리스트는 이 언론과의 그 배제된 상태에서 접근이 배제된 상태에서 경찰이 조사를 해서 경찰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사건의 인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검증하냐면 경찰에서 조사하고 언론에서 2차 검증을 하면서 그것을 C줄 날줄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과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언론에서 첼리스트를 인터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나서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그 관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든가 이런 이세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언론의 2차 취재라는 것이 그렇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경찰의 수사에만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약간
과거의 사건과는 좀 다르다. 본질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세창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 TV조선도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시도를 하면서 그의 입장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셨던 대로 첼리스트는 접촉이 좀 어렵고 잠적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언론들이 접촉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안 했다, 언론들이 검증하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박성준 의원께서 옆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방어하시려는 입장은 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제 경찰 수사도 못 믿겠다 하시다가 이제 또 언론 탓을 하시는 거예요. 언론과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처럼 막 관제 언론이 있어서 정부 여당을 편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언론이 굉장히 매섭게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그런 언론 취재가 그럼 왜 없었느냐? 말씀하신 대로 접근이 어려웠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이거를 방어하시려면 이 사실관계,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나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국민들께 설득한 게 나은 거지 이 사실 자체를 자꾸 아닌 것처럼 뒤틀어서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것은 가짜다, 저급한 가짜 뉴스다. 그리고 당시 윤 대통령은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할 수 있어요? 거기 안 가셨어요.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마 사무실에 계신 걸로 아는데. 자, 그리고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지목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하는 목소리가 많이들 나왔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사과 요구에 대해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 이미 나왔잖아요. 입장에서 정작 저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뿌리고 다닌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죠.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하셨잖아요.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래도 되는 분위기였는지 저는 오히려 그게 묻고 싶네요. 박성준 의원, 혹시 김의겸 의원이 지금 대변인 하고 있는데 혹시 대변인 자리에서 위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이번 건으로 인해서? 아니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죠. 아,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십니까? 아니 뭐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의원으로서 어떤 의혹 제기가 있다고 하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국정감사 자리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또 다른 검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검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네네. 국민들에게 이런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사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상히 나오면서 김의겸 의원이 또 입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의겸 의원의 추가 정치 입장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정치라고 하는 나타난 것은 결국 공론회장 아닙니까? 그래서 공론회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의혹지가 있다면 그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 의혹이 아니면 그 당사자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러면서 또 언론이 검증을 하고 소위 이렇게 이제 또 정치 안에 있는 여당이 됐든 야당에서 또 반박을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해서 공론장에서 그것을 토의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검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국민의 의견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의 어떤 절차적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진진 변호사님, 혹시 이 여성 첼리스트에 대해서 처벌이나 법적으로 이런 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뭐 현재는 일단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황당한 이런 네. 에피소드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데 이걸로 거의 한 달 정도 지금 온 나라가 들썩였었고
이걸 이제 와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하냐 이걸 살피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냐 싶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뭐 이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다만 이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남자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한 내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어떤 전파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유포할 고의가 있었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적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도 그런 유포 가능성, 전파 가능성을 따지는데 이제 집중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듣고 두 가지인데요.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가 과연 명예훼손에 있어서도 이거를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냐 이 부분을 좀 깊이 따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제보자 입장에서 이게 나는 그냥 순전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를 한 거다. 이제 순전히 공익적인 목적일 경우에는 또 처벌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 의원하고 더 탐사 이제 요 분들이 있는데 김의겸 의원은 아마 이제 면책 특권을 이제 본인이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본인이 이제 허위 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한 얘기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김의겸 의원 케이스에서도 과연 이걸 정말 허위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이 부분 그다음 더 탐사도 과연 이게 허위냐 사실이냐를 어떤 식으로 인식했냐가 어떤 명예훼손에 있어서 처벌의 어떤 중요한 쟁점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것이 가짜인 줄 알고 얘기를 했느냐, 진짜인 줄 알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처벌의 그게 달라질 텐데 그걸 가려내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습니다.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 한 장관의 얘기를 듣고 민주당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이 저질 가짜 뉴스에 올인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전 장관께서도 좀 의아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본인 법무부 장관 때 그러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첼리스트의 진술과 함께 결정적인 증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경찰이 확인했다는 내용이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그리고 사업가 B씨, 첼리스트 A씨, 밴드 팀장들까지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모두들 새벽 시간은커녕 밤 10시 전후로 술집에서 다 나왔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들에 있어서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도 그리고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도 첼리스트를 향해서 거짓말쟁이라고 언급했던 적도 있습니다. 의혹 제기 이후 첼리스트를 감싸는 듯한 말과 함께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제보자의 이런 주장들이 사실 많이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뭐 힘을 잃을 대로 잃은 상황이기도 하죠.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윤석 대변인? 이 제보자는 믿은 것 같아요. 네. 전 여자친구가 한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뭐 둘 간의 관계에서 발생했을 수는 있다고 보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아닌 거죠, 진짜로. 본인이 이렇게 다 벌렸는데 이게 아니게 되니까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주장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는 뭐 거짓말쟁이다라는 식의 어떤 내용을 SNS에 이제 올린 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이 제보자도 아마 사과 비슷한 어떤 의견 표명을 할 상황이 올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은 글쎄요, 인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의견 표명 확실히 해주실 그럴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제보자는 이제 공익 신고자가 되겠다고 신청하기도 했던 걸 보면 이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고 저희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첼리스트 왜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그 제보자에게 이러한 거짓말을 했는지 그 이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유는 신문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첼리스트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그 제보자인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가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이성 관계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당시에 공개됐던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왜 그랬니? 라고 첼리스트가 남자친구가 묻죠. 제보자가. 그 B 씨는 여자가 먼저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 집에 안 보냈냐? 술에 취해서 점점점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면서 장윤 변호사님 당시에 충분히 남자와의 어떤 관계, 제3자와의 어떤 꼭 숨겨야만 했던 뭔가 깨끗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연인 관계였고 새벽녘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업무 관련해서 뭐 첼로 연주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뭐 누구누구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가공으로 지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 10시 이후에는 술자리가 없었다는 게 뭐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한 5시간 정도의 이 텀과 관련해서 지금 제보자가 공개했다는 이 어떤 대화의 내용, 뭐 다른 제3의 인물과의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제보자도 본인의 SNS에 이제 국민일보 단독 기사가 난 이후에 여러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한 10시 이후에는 포렌식 결과 사람들이 그 술자리 없었다라고 하니까 해당 보도가 뭐 맞겠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 왜 여기저기서 좀 거짓말을 했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본인이 전혀 허위인 걸 모르고 이 여성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걸 좀 근거를 남겨놓으려는 포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의혹 제기 후에 2주 뒤에도 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마약과의 전쟁의 어떤 시발점, 이거 장관 아닙니까? 경찰이 마약 성과했는데 저랑 질문입니다. 의원님 맨날 이렇게 던지고 그냥 마시잖아요. 아니 의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의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 하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던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 아니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매번 무거운 책임감을 것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 위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매번 이런 식이 있잖아요. 매번 어떤 거 던져놓고 나서 그냥 던져놓고 그 언론에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왜 사과해야 됩니까?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면 그 욕설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면 본인도 사과하겠다.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김의겸 의원이 사과하면 그때 가서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청담동 그 술집 발언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도 실책이라는 의견이 많고 한동훈 의원이 직접 사과까지 오늘은 저 서해 사건 하러 왔으니까요. 거기에 대해 집중합시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올라가겠습니다. 요구해가지고요. 사과에 대해서만 어떻게 따로 입장은 없으신 거예요? 사과할 생각이 있으세요? 한 장관한테? 글쎄요, 저는 의원이 장관에게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김의겸 의원님이 사과를 하신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참할 의사는 있습니다. 자, 아직 공식 입장을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김의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아직 어떤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민주당 차원에서도 뭐 어떤 입장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뭐 입장을 내놓을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어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이 정당하게 그 의혹에 대해 내용이 있다고 하면 뭐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의원의 어떤 권리라고 볼 수만 있을 것 같고 지금 방송에서 봤듯이 한동훈 장관 얼마나 반박 많이 합니까? 자신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대고 기자들 앞에서 다 했고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문제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치인 겁니다.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의 의혹 제기가 없다고 하면 그걸 누가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입장 표명 좀 해달라는 거는 민주당을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명의 의원, 뭐 다른 분들도 얘기했겠지만 김의겸, 장경태 의원이 이런 의혹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뭐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한테 피해 입힌 거는 뭐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분들한테도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공방하는 게 정치다. 그리고 끝이다. 그럼 지금부터는
의혹 제기해놓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끝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김 변호사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개월 동안 사실 엄청나게 낭비를 했잖아요.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예산 국회예요. 그런데 검증되지 아니한 한 제보자의 말 하나로 지금 한 1개월을 이렇게 낭비를 한 것에 대해서 공당이 책임지지 않는다. 단순하게 지금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하고 답한 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틀고요. 각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TF팀까지 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당이 단순히 한 의원이 문제 제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완전히 정치 쟁점화해서 끌고 나갔기 때문에 1개월 동안 완전히 우리들은 낭비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그 첼리스트의 얘기 말고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믿었던 제보자가 지금 다 그러니까 남친 말씀입니다. 네, 전 남친. 자기가 다 뭐 의혹 저기를 갖고 있다. CCTV를 뭐 제시하면 믿을 거냐, 녹음을 제시하면 믿을 거냐, 마치 그걸 다 갖고 있는 양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민주당 박수를 보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빨리 얘기해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보자가 첼리스트 전 여친한테 뻥쟁이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 이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 승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직도 경찰 조작이고 당은 책임질 일이 없다. 저는요. 딱 그 당에 정성호 의원이 한 말이 딱 맞습니다. 장관 또는 국무위원에게 질의를 하려면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정성호 의원이 정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행태에 대해서는 공당이 책임 있게 이건 우리가 최고위원회에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건 사실 잘못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한 전후 사정을 얘기해야지. 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과를 얘기할 때 저 두 분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는 말이죠.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사과는 어떤 순간에 해야 되면 내 잘못을 인정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두 분은 조건을 달거든요. 윤 대통령이 하면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을 보고 있고 장경태 의원도 김의겸 의원이면 하겠다. 자기가 한 행동은 지금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말이죠. 첫 번째, 대상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두 번째,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세 번째, 다시는 안 하겠다는 플랜을 밝히는 거. 이 세 가지가 사과인데 저분들의 사과는 사과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도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대변인직에서 사퇴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김의겸 의원과 장경태 의원만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당 차원에서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TF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펄쩍 뛰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첼리스트의 오빠가 그 녹취록은 녹취된 것은 맞다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협업해서 가짜 뉴스를 뿌렸고요.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동훈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갈수록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거는 공당이 저질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사과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성환 의원까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
안 밝혀도 괜찮습니까? 일단 김성환 의원도 전제가 있었죠. 이게 정말 사실로 사실이라면. 드러나면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여기서 왜 이 논란이 정말 실체가 없으면 국민들에게 소구력도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거 진짜 아니야라고 눈덩이처럼 커진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전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 한남동 공간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본인 거주지 인근 술집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이 밤에 이렇게 술자리에 가시는구나. 이렇게 시민들과 접촉을 하는구나라는 걸 목도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의혹 제기가 국민들도 사실로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는데 최소한의 자기 반성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대통령은 술 한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은. 근데 이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최소한의 자기 반성이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민주당은 어떤 반성을 하고 있나요? 그 두 분 의원,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한 달 동안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그 뒤에 본인에 대한 본인의 행위, 본인의 발언에 대한 반성에 대해서 입장 표명도 지금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대통령이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여부가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는 중에 그랬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확인이 되지도 않는 그리고 뭐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뭐 정확히 어떤 자리인지도 규명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근거로 대통령은 술을 잘 마시니까 이 소문은 물론 허위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을만 했기 때문에 내가 근거 없어도 얘기해도 된다.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이런 자세라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평소에 뭐 국민들하고 어떤 스킨십을 자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간혹 뭐 사적인 어떤 술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의 어떤 과거 행적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그 원인 관계를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성폭행 당한 여성한테 너 왜 평소에 옷 이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사실 동일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 문제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핵심은 이 말도 안 되는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죠. 이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황당한 어떤 아주 단편적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가 들썩였고 또 이제 공당인 이제 야당에서 이 관련해서 뭐 TF를 구성한다. 심지어 이제 제2의 국정농단이다.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너무 심하게 이제 활용을 한 부분인 거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에서 당연히 어떤 공론의 장이니까 이런 논의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어젠다를 올린다 하면 그 어젠다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찬반 논의를 해볼 만한 수준이 되는 어젠다인지 이거를 먼저 살피고 뭐 공론의 장에 올리고 그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아무런 사실관계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게 일종의 어떤 공적인 어젠다가 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주장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이 첼리스트의 거짓말, 이 남자친구의 관계 이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국정 뭐 어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어떤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내각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냐고 하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국정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 국정 안대에 맞게 정책 입법을 만들고 그 정책 입법에 맞는 또 그 예산안을 만들고 그러면서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1년의 예산에 대한 거 또 2년, 3년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국민에게 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국정에 대한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의 제시가 없다 보니까 하나하나 사소한 데에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국정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내각이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위기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국민 앞에 와서 정말 도어 스태핑이 아니라 브리핑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황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제대로 발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윤석열 정부의 집권 1년의 이 시기를 보면은 너무나 비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왜 국정을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알겠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의 야당하고 너무나 비교가 돼요. 자, 정책 아젠다가 없고 입법을 안 한다.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77건의 정부 입법을 제안을 했는데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잖아요.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도 안 해주고 정부 예산,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밉다고 지금 몇 천억을 깎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정부를 보고 뭐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8월 28일에 대표된 이후로 민생에 집중한다, 민생을 챙기는 대표가 되겠다 했는데 도대체 어떤 민생이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계속 어지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부터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 그 술자리 의혹뿐만 아니라 사실 장경태 의원은 최근에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명의로 1호로 고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인도 그걸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사진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고 SNS에 가짜 뉴스를 게시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실 고발 1호 국회의원. 역사적으로 고발했으니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장경태 의원을 향해서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근거가 하나도 없죠. 뭐 이기든 지든 센 쪽하고 붙으면 무조건 예 승산이 있다 이런 식의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김의겸 또 장경태 이런 분들이죠. 잔챙이들이 이제 그런 수단을 자꾸 쓰려고 하죠.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이에요. 지도부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니면 말고가 이어가지 않습니까?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저질 공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발 1호 국회의원이라고 어찌 보면 약간 본인을 좀 홍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장경태 의원은 이제 초선이고 이제 또 공천을 받아야 되고 그만큼 인지도도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득실을 따질 겁니다.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사실상 자신의 어떤 뭐 출마 여부, 재출마 여부 이거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치부에 계속 있으면서 또 지금 현역이 아니지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현역 초선 의원들의 과욕이 사실상 자신한테 부메랑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너무나 그런 이 자신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고 또 당에 헌신하는 모습을 지도부에게 보이려다 보니까 지나치게 자신의 이미지를 센 이미지 또는 막말 이미지로 거듭돼서 도리어 그때 당시에는 지도부나 혹은 당원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데 나중에 공천할 때 그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혹은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져서 공천을 못 받은 초선 의원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 제가 뭐 조언을 드릴 그런 처지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국민 눈높이,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이것이 어떻게 지금 내 이미지가 소비되고 있고 또 나의 어떤 그런 그 말들이 어떻게 기록으로 남아서 나한테 올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자신을 지금 또 그 독립운동을 했던 어떤 이 시와 비교를 하면서 장준하 선생님이죠. 장준하 선생님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이 장준하 선생님이다라는 식의 어떤 이미지를 또 과욕을 부리면서 그거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자신한테 돌아올 것인가 이건 지금의 현재 어떤 문제와 다르다는 걸 장 의원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의 증언을 토대로 진술을 토대로 저희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천화동 1호 절반은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이 이루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하천대유 소속이고 하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이 자택에 3억 원의 현금 돈 뭉치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의 자택에도 억대의 돈이 현금 다발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오늘 동아일보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문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김혜경 여사의 그 법인카드 사용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제보한 그 법카 제보자 A씨라고 저희가 칭하겠습니다. 그 A씨가 진술을 했는데 김혜경 비서 배모 씨가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억대 현금을 들고 나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건 경선 자금 등 입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출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검찰들은 지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A씨가 검찰에서 배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배 씨가 얘기하기로 1억에서 2억 원이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금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그런 쪽으로 검찰이 방향을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성립이 불가능하고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씨의 텔레그램에 남아있던 대화록을 저희가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말 대선 경선 전이었습니다. 다른 비서에게 출금 내역서를 받아서 순회동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죠. 여기에서 보자라고 배모 씨가 A씨에게 얘기를 합니다. A씨는 전표는 따로 안 받았고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이 통장 사진을 봤더니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리고 1억 5천만 원이라는 현금도 여기에 선명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이 뭉칫돈 어디서 왔다고 보십니까? 글쎄 중요한 거는 출처가 어디냐 말씀하신 그거죠.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 집에 다량의 현금이 있었고 네.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금을 했고 그 과정을 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제보한 그 분이 목도했다. 네.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여러 가지 해명을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만은 네. 자, 이 현금의 액수가 좀 크잖아요. 네. 뭐 1, 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럼 그렇게 많은 현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현금이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다른 의혹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현금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항상 이게 보면 무슨 의혹 있는 것처럼 대단하게 언론에 흘려주고요. 그것이 부풀려지고 뭔가 내막 있는 것처럼이고 불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는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합법적인 돈이었고 네. 신고된 돈이었다는 거예요.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된 합법적인 돈이었고 경선 기탁금, 사무실 임대에 썼던 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현금이 있는 것처럼 해서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불법적인 선거의 흐름으로 지금 언론에서 몰고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주고 그렇다고 하면 이 정치를 이렇게 혼탁시켜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건 합법적인 돈이었고 재산 신고의 내역에 있었던 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냥 매듭이 지어야 되는 것이죠. 김진희 변호사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파고 있는 부분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이런 금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넘어갔냐, 이 부분을 이제 규명하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처음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부분이 바로 이제 공선법 위반입니다. 그게 이제 네. 허위사실 유포 관련된 부분이고 그 내용도 이제 뭐 국토부가 어떤 압박을 가했다, 크게 이슈화될 만한 내용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또 중요한 거는 이런 허위 사실들, 여러 가지 허위 사실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전부 다 알고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48% 정도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첫 단추는 좀 잘못 끼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쨌든 좀 만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직접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 요거를 지금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현금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집에 어떤 현금이 있다 하면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어떤 정황적인 최소한의 증거는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규명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당일날 입금이 됐거든요. 네. 계좌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법적인 현금은 현금의 형태로만 돌게 됩니다.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뭐 세무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1억이 계좌에 입금되면 그 순간부터 4천만 원은 본인 돈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계좌에 입금됐다고 한다면 저 현금의 출처나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캐봐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좀 수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준 의원을 통해서 저희가 민주당의 입장을 들었지만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금 뭉치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된 합법적인 돈이었다. 경선 기탁금과 사무실 임대에 사용된 돈이었다. 명예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수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기사들이 꽤나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부터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을 때 검찰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 검찰도 부인하고 있지 않죠. 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명확해 보이고 앞으로 뭐 소환 등도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집에서 현금 뭉치가 나왔다라는 거 아주 전형적인 검찰발 기사입니다. 검찰에서 이 부분을 이른바 언론에 흘리지 않으면 언론이 보도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퍼즐이 그럼 악의가 맞는 퍼즐이냐. 일단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이 필요해서 냈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까 김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돈이면 그 차액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어떻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이미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사했던 걸 다 번복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00억 원에 약속받았다는 최종 귀착지 유동규라고 점 찍어서 기소했었던 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런데 수사팀 완전히 다 변경을 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팀 다 지금 민주당을 향한 수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수사고 검찰 스스로 종전의 수사를 부인하는 방향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이제 워낙 이 수사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수사 과정에서 뭐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진술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수사의 팀 자체를 조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뭐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도 있는 경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은 또 현금도 현금이지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정황 증거가 될 상황인 거고, 지금은 업무상 배임에 좀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네네.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이제 이 대장동 일당이 받은 것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성 어떤 정책을 폈다. 이것만으로 이제 업무상 배임죄는 충분히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가 오늘 자정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 나오는 모습 보겠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출소 이후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김만배 씨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밝혀나갈지 김만배 씨 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김만배 씨의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차.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성남시로부터 무슨 도움받을 일도 없는데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김만배 씨 입에 저희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천화 동인 그분 아는 김만배가 석방이 됐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 앞서 목소리 들려드렸습니다. 대장동 3인방 유동규, 남욱, 김만배 이제 모두 구속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유동규, 남욱은 김만배에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인 거죠. 그래서 전원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입장이고 그래서 김만배 진술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만배 씨가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몫을 포기해야 하고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가 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좀 전에 한 건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도 어떤 될까요? 그러니까 그 현금 다발, 네네네. 현금 다발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네. 자, 모친상 조의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언제 입금이 되냐면 2021년 6월에 지금 텔레그램에 나온 얘기입니다. 2021년 6월에 그러니까 입금한 내역이 있죠. 그런데 모친상은 2020년 3월 13일입니다. 시기가 다른가요? 네, 2020년 3월 13일에 모친상을 당해서 조의금을 받았는데 1년 몇 개월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그런 어떤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냐면 그게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본인이 얘기하는 거로만 확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현금이 얼마 있다라고 지금 이 선거 기간에 등록을 하는 건 얼마 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한 것만 있지 그 현금이 그 안에 얼만큼 더 있는지는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조의금을 받든 뭐라 하든 바로 입금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현금이 내가 얼마였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현직 지사가 사실은 다 이렇게 하죠. 현직 지사는 모친상에서 조의금 다 안 받습니다. 대개는. 왜냐하면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거는 사실 본인의 어떤 의사이기 때문에 비판할 내용이 없지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그렇다면 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조의금을 왜 1년 몇 개월 동안 집안에 있으며 더군다나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선거를 1년 후에 앞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특히나 이거 2021년이면 그 경선 와중이었어요. 그 경선 와중까지 갖고 있었다?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시기가 좀 달라졌다는 부분을 지적해줬는데 그 부분도 검찰 수사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다시 김만배 씨의 입으로 저희가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지금 법조계에서는 낮다 보는데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입을 뭐 어떻게 좀 할 걸로 예상되십니까? 저도 진술을 바꿀 가능성은 좀 작아 보여요. 작아 일단 보이십니다. 진술을 바꾸면 이미 지금 여러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네. 되면 돈이라도 챙기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진술을 바뀌는 순간 뭐 다 잃는 거죠.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재명 지사 쪽 몫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만배영은 왜 그렇게 지분이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해명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김만배 씨가 못한다면은 진술 바꿀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말씀 드리면 어쨌든 그 김만배와 남욱은 처음에 한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네. 한 배를 타고 쭉 사업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에 대한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입장은 같아요. 김만배도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서 공상당 같다. 자기 일을 막으니까요. 또 그리고 남욱도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섭외하고 로비해봤더니 씨알도 안 먹겠다. 그러다가 이익 공동체에 있다가 나중에 이익 배분 과정에 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만배와 남욱이 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끼어있던 정의화 회계사가 녹취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익 배분 과정에 그들만의 의심의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장동 자체가 수사가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동규도 결국은 진술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남욱도 지금 진술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만이 지금 입을 닫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지금 대장동의 키 인물,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 김만배란 말이에요. 네. 김만배에 의한 설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곽상도 전 의원 50억 클럽도 그렇고 이런 돈들이 실체의 진실이 드러난 돈도 김만배의 네트워크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김만배가 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인물이고 지금까지 왜 입을 닫고 있었을까? 결국 이제 법정에서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의 그 법정 진술에 있어서의 김만배의 진술이 이 사건의 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김만배의 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또 측근들과 관련된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상태인데 김용 부원장은 일단 구속 기소되면서 본인이 맡았던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사의했습니다. 당도 수리를 했습니다. 다만 구속 적부심을 지금 신청하고 어제 했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구속 적부심의 결과를 보고 당이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오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